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환경과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충현이고요. 지금 생명의 숲에 저희 도시숲 정책 포럼을 두 차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와 도시, 숲에서 답을 찾자라고 하는 주제로 녹지 불평등 진단과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정말 멀리서 모셨는데요. 어, 저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박근현 교수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공원 녹지 이용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주제를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숲의 선임활동가이신 신혜영 선생님께서 녹지 불평등 사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학계에서 한 꼭지, 그 다음에 활동가 선생님이 한 꼭지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토론은 지금 건축공간연구원의 김용국 박사님, 그다음에 도시연대의 김은희 센터장님께서 또 토론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아마 아침 시간이고 그래서 많이 참여들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웹저버 같은 것도 띄우고 그러기는 했는데 어, 지금 많은 분들은 안 오셨지만 우선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먼저 박근현 교수님 발제를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스크린을 쉐어하고, 네, 잘 보이시죠? 네, 소개받은 박근현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 공원 녹지의 불평등, 이용의 불평등, 접근의 불평등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제 전반적인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인지 연구 주제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원 녹지, 도시숲 이런 것들의 어떤 접근성에 대한 연구, 영어로는 accessibility, 그리고 이용성에 대한 연구, usability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의 연구나 뭐 공부나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고 같이 이해돼야 되고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접근성이 아주 좋고 내 집 바로 앞에 공원이 있다 해도 그 이용성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한 솔트레크 시티, 미국의 솔트레크 시티의 실제 이제 기사 사진인데 이런 어떤 우범지대의 느낌 이런 이 드는 공공공간이 있다면 아무리 가까워도 이제 안 가게 될 것이고 꼭 그 공간의 특징이 아니더라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내 집 앞에 공원, 뭐 놀이터, 어린이, 무슨 소공원, 대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사실은 안 가거나 잘 안 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게 뭐 개인적인 선호든 뭐 신체적인 뭐 어떤 뭐 사회적인 이유든 뭐 시간이 없어서든 그런 것들은 이제 접근성이 좋지만 또 이용성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용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제가 반대로 이용성은 좋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계적으로도 매력적인 요소들도 많고 또 이제 장애인들이라나 이런 접근성이 좀그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배려도 돼 있지만 물리적인 어떤 접근성 특히 이제 한강공원을 제가 이제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불만 1위가 어떤 대중교통을 위한 접근성 혹은 보행 접근성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용성은 좋지만 접근성이 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어떤 연구의 기본 뭐랄까요 믿음 혹은 이제 현재까지의 이제 주요 발견 같은 것들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좀 토대에 두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혹시 질문이나 이제 사실은 끼어드셔도 되는데 혹시 뭐 끼어들기가 좀 그러시면 뭐 채팅이나 이렇게 해서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30분 내로 발표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전체 이제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요 꼭지마다 제가 했던 연구 혹은 제가 이제 관여했던 연구들 몇 가지를 같이 소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첫 번째는 팬데믹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당연하게
공원 녹지의 유행, 재유행을 가져온 문제를 먼저 이제 얘기를 꺼내고 싶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공원 녹지가 혹은 뭐 도시숲이 많이 이용된다고 그냥 마냥 좋아할 것인가, 그 안에 문제는 없는가, 그런 불평등 문제를 좀 이제 두 번째 꼭지로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꼭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공원 녹지 불평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고 개념적으로, 또 조금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연구 혹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하거나 확장을 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한 1년 반 정도 동안 우리가 다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죠. 모든 종류의 어떤 사회 활동, 여가 활동이 비자발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위축이 됐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좀 예외적인 현상이 공원 녹지에 대한 수요와 실제 이용이죠. 이 설문조사는 캐나다에서 작년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그 공원 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물어봤는데 한 70% 정도가 공원 이용이 오히려 늘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늘었느냐, 왜 중요하냐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어떤 정신 건강, 그리고 물리적인 건강, 혹은 뭐 자연과의 그 접촉 그 자체만으로도 공원과 이제 녹지, 숲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한 게 있었고, 제가 지금 이제 있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또 실제 공원 이용자 수를 이제 측정한 자료에서도 이 그 오른쪽에 있는 약간 녹색 그래프들이 2020년이고, 그 왼쪽에 약간 파란빛 도는 그래프 박스들이 이제 그 2019년인데, 보시면 2020년 그래프 그 막대 위에 다 별표가 있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월간 그 방문자로서 이제 기록적인 이제 수치라는 표시고, 그러니까 5년 평균도 한참 넘어선. 그러니까 이렇게 공원 녹지에 대한 실제 이용률 혹은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작년에 미국의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 지역에서 보행자 수 추세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전 코로나 전부터 했던 연구인데, 그러면 2020년에 실제 보행자 수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이제 공원과 관련 없는 전체적인 도시의 그 걸어다니는 사람의 비율이고, 그거는 이제 그 팬데믹 동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한 36% 정도 감소를 했고, 특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이제 파란 박스들이 2020년인데 2019년 대비 4월과 5월에는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감소가 큰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뭐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 뭐 학교나 교회 이런 주변,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이는 거는 이 직장 혹은 직장인의 밀도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한 3월에서 4월 넘어가면서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한 50% 미만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그게 한동안 이제 회복하지 못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조금 다르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약간 감소를 했고, 사실은 크게 이제 팬데믹 동안에 크게 보행자가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 지역은 바로 공원 주변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어떤 그 추세의 연장선상이고,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지도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예외적으로 보행자가 2020년에 2019년보다 오히려 더 는 그 교차로들이 있어서 그 주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공원의 입구나 공원 주변의 교차로들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작업 중인 또 페이퍼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의 수요 현상을 반영해서 많은 도시들에서, 아마 이런 사진들은 이제 뭐 기사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국에서 이런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디자인이나 좀 프로그래밍적으로 이제 공원이나 숲이나 이런 녹지 공간에서 이제 좀 계속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하면서 계속 공원 녹지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진에서도 사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균질한 인구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나이대 측면에서나 어떤 인종적인 측면에서. 물론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 뭐 섣불리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령별로, 성별로, 인종별로, 뭐 소득 수준 상관없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원 녹지를 더 이용할 수 있었느냐, 혹은 실제로 이용했느냐.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라든지 기사라든지 뭐 연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대답은 아니다라고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실제로도 뭐 이제 팬데믹 초반에 좀 약간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제 공포가 좀 퍼져 있을 때 이제 제가 그때 이 당시 있었던 미국에서는 이 어린이 놀이터를 사실 다 문을 닫았었고요. 약간 극 초반에만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공원이나 공공공간에서 과로해서 심심치 않게 막 이제 경찰들이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 모이지 않게 이런 거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어떤 뭐랄까 규제 혹은 비자발적인 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노인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혹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 결과가 더 심각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발적으로 조심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게 사실 더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공원이나 녹지나 어떤 자연이 더 필요한, 그게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더 그 센서티브한 그룹이 사실은 더 그 활동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이제 이런 팬데믹이 주는 어떤 슬픈 현실인데, 그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몇 군데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속 저소득층, 뭐 남성, 그리고 노인 이런 계층에서 공원 녹지 이용이 줄었다, 더 줄었다, 혹은 덜 늘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저도 이제 그 솔트레이크 시티 지역에서 비슷한 연구를 유타 대학교에 있는 이제 그 동료 교수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누가 공원을 더 이용했느냐 혹은 덜 이용했느냐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앞에 했던 어떤 공원 이용의 증가 그 추세랑 비슷하게 그 공원 이용이 증가했다고 한 그 계층이 44%, 그리고 감소했다고 한 그 그룹이 16% 정도로 나왔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여성들, 노인들, 저소득계층,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다른 페이퍼랑은 이제 결과가 다르죠. 거기서 남성 이용이 더 감소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계층들의 공원 이용이 더 감소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고, 그 도시, 그 동네의 마을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환경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는 그 마을에 공원 녹지가 없거나 혹은 가까이에 없는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공원 녹지 이용이 더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성하고 이제 실제 이용 혹은 접근성하고 이용성이 이제 이거는 같이 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접근성이 안 좋을수록 실제 이용성도 안 좋았다, 이용도 감소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 이제 찾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원 이용이 더 증가한 계층은 젊은 사람들 혹은 이제 월세를 내는 자가가 아닌 사람들의 공원 이용이 더 증가했는데, 이건 아마 이 지역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0%, 6, 70%가 여기는 이제 자가를 가지고 대부분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조금 더 한국의 도시들보다는 좀 작고 좀 퍼져 있어서 자가인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월세를 내는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뒷마당도 없고 자연을 접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제 공원 이용이 더 증가했다라고 이제 실제 연구에서는 조금 더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이 연구랑 관련해서 이제 약간은 사족이지만, 실제 이제 계획 솔트레이크 시티 그 시에 그 도시 그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면서, 그 공공공간 마스터 플랜 수립을 하면서 저희 어떤 이런 설문조사 자료, 그다음에 인터뷰, 통계 모형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도시 숲을 더 확대하자. 그리고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나 기후 변화를 대비한 공원 녹지 확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하자. 그리고 이제 공원 녹지, 특히 이제 그 근린 공원들을 그 마을의 정체성이 담긴 어떤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정체성이 담긴 공간으로 개선하자. 그다음에 이제 광범위한 녹지 연결성을 개선하자. 이런 계획 목표들을
이제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을 왼쪽에 따로 띄워놓을게요. 이제 약간 이제 팬데믹에서 한 발 물러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혹은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는 팬데믹 이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공원 녹지 불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뭐 계획과 정책과 이런 관리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크게는 환경 정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쪽에 뭐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환경 정의의 개념도 한 3가지 정도로 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분배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원 녹지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얘기죠. 제가 생명의 숲 그 비전 그 문구에도 보니까 모두가 누리는 5분 거리의 숲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배적인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거 외에도 두 번째로 또 절차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의라는 거는 그 공원 녹지를 계획하거나 뭐 정책을 입안하거나 관리하거나 설계하거나 이럴 때 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그 과정에 어떤 그 목소리가 담기고 그 참여를 한다는 거죠. 뭐 시민 참여도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데 관계적인 정의라는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간에서 그 이제 특히 취약계층이 얼마나 그 공간과 혹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 관계에서 얼마나 환영받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한지 아니면은 불편해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용성 측면에서 아무리 접근성이 좋고 뭐 계획 과정에서 내가 참여를 했지만 실제 가보니까 예를 들면 나랑 뭐 너무 다른 사람들만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게 인종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어린아이를 위한 공원을 만들었는데 어른들밖에 없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공간과 혹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이용자, 특히 취약계층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를 이제 관계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공원 녹지 불평등을 이제 정의를 하자면 사회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그 공원 녹지에 접근하기 어렵고 그리고 둘째로 계획 과정에서 배제되고 셋째로는 그 공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를 이제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분배적인 정의는 사실 얘기가 많이 됐고 정량적으로도 그렇고 뭐 법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적용하기가 쉬운데 절차적 정의나 관계적 정의는 상대적으로 좀 간과되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틀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이제 제 연구를 좀 소개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이제 어떤 뭐 이런 연구를 했다 이렇게 소개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약간 이제 기존의 공원 녹지 불평등의 논의를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좀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싶은 생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거는 이제 X Small to X Large Urban Nature라는 페이퍼고 유타 대학교 이제 박사과정으로 있는 최동화 선생님이 일저자로 해가지고 제가 같이 참여했던 연구인데 그러니까 X 스몰이라는 거는 가로 녹지, 뭐 가로수 이런 아주 작은 스케일의 그 공원 녹지를 말하고 엑스라지라는 거는 아주 대형 공원. 근데 그 스케일별로 그 접근성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이제 본 연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트랜지트 파크스라고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위한 공원 접근성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논문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를 이제 뭐 이제 제가 이제 방법론에 대한 거는 다 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의 어떤 목적과 그냥 결과만 짧게 보여드릴게요. 시간적으로도 그게 좋을 것 같고 해서 이 공원 녹지 불평등은 시공간적으로 좀 다양한 스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간적인 뿐만 아니라 시간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로 녹지는 우리가 아주 일상에서 뭐 통근 통학하거나 뭐 장 보러 가거나 뭐 이렇게
그 운동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근린공원은 스몰에서 라지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여가 시간에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형 공원, 엑스라지 스케일의 대형 공원 예컨대 뭐 서울숲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뭐 북한산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는 이제 여가 시간에만 대부분 가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어, 유형의 그 공원 녹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어떤지, 그런 거를 그 이제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를 본 연구고요. 미국의 이제 12개 정도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약간 방법론적인 거고, 이제 지도상에서 어떻게 어느 지역을 받는지를 좀 표시를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X 스몰 스케일 일상의 가로녹지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가장 불평등하다는 거, 저희가 이제 그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흑인의 비율, 그 동네의 흑인 비율, 아시아 인구의 비율, 혹은 히스패닉의 비율이 이 마이너스 값이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이 그 가로녹지에 대한 접근성은 나쁘다라는 음의 상관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가구 소득입니다. 중위 가구 소득인데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인컴이 높을수록 가로녹지 접근성이 좋다. 혹은 반대로 말하면 그 동네가 저소득층이 많거나 저소득일수록 평균적으로 가로녹지 접근성이 나쁘다. 이 얘기는 아마 다음에 이제 신혜영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떤 상대적으로 우리 예측과는 조금 다르게 뭐그 근린공원이나 대형 공원에 대한 접근성은 그 양호하다. 그러니까 환경 정의 혹은 불평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대도시권 중 미국에 있는 지역들에서. 근데 가로녹지만큼은 그 불평등한 정도가 이제 컸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주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보행자 중심으로, 혹은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이나 조금 이런 막 면적이 넓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차를 많이 이용하고 다니니까 이제 차량 중심의 접근이 또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조금 어떤 제한적인 교통수단만 우리가 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도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몇 나라라든지 호주나 뭐 남아프리카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요새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공원 녹지 접근성을 어떤 계획 목표로 삼고 실제로도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런 개념 자체야 뭐 생긴 지 오래됐겠지만, 최근에 이런 계획 자료나 어떤 실제 파일럿 프로젝트나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새로 생긴 거를 제가 봤고, 그 이제 예컨대 이 LA 메트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LA 메트로에서는 이런 트랜지트 파크 스트래지c 플랜이라는 거를 2019년에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주요 계획 목표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공원 녹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 목표이다 하면서 이런 몇 가지 이제 파일럿 솔루션들도 제시를 하고, 실제로도 이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시애틀이라든지 알버커키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그 현상을 보자. 이제 이 미국의 서부에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중교통 접근성이 어떤지 이거를 분석해보는 이제 페이퍼를 하나 쓴 게 있고요. 이 지역들은 좀 비슷한 특징이 아마 뭐 구글에서 이런 지역 몇 개를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굉장히 이제 그 자연 접근성이 좋습니다. 도시 안에도 그렇고 도시 외부에도 뭐 국립공원 대부분이 사실 이 미국 서부 쪽에 위치를 몰려 있고요. 뭐 그랜드 캐년이나 뭐 옐로우스톤, 요세미티, 뭐 락키 마운틴 이런 국립공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인구도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원 이용자들도 뭐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전부터 그랬고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맥락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자세히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불평등 차원에서 보자면 저희가 그 공원 주변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한 800m 정도 내에 있는 동네의 소득하고 그 인종 구성을 한번 쫙 봤어요. 그러니까 보행 접근성이죠.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그 대형 공원 주변 지역이 인구도 높고 소득 수준도 그 죄송합니다. 그 소득 수준 가구 소득이 높고 그다음에 백인 비율도 높았습니다.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그렇지 않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보행 접근성이 약간 불평등한데 이미 그렇다면 대중교통 접근성은 어떠냐? 왜냐하면 뭐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그 대중교통 노선을 결정하거나 할 때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저소득층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노선을 줘야 되고 또 뭐 법 정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법으로 이 하도록 environmental justice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희가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T2P 인덱스라고 해서 공원 녹지의 대중교통 접근성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고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제 그 거리와 면적만 가지고 거리는 아니죠. 대중교통을 위한 통행 시간과 면적을 가지고 단순하게 해서 계획가들이나 뭐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단순한 그 지수를 만들었고 이 지수가 이제 측정하고 있는 거는 한 동네 하나의 이제 그 근린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한 60분 정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대형 공원들의 총 면적을 그냥 합한 수치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근린 지역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특성, 인구 통계적인 특성하고 비교를 해서 봤더니 앞에 페이퍼랑 약간 비슷한 결과인데 백인 비율이 높을수록 T2P 지수가 높다. 그러니까 대형 공원 접근성이 좋다는 거고 여기 노인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그러니까 노인 비율이 낮을수록 높다. 그래서 어떤 이런 유색 인종이나 노인 계층이 공원에 대한 보행 접근성도 안 좋은데 대중교통 접근성도 열악하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연구 결과고 반대로 그 가구 소득이나 이제 뭐 어린이 비율 이런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앞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의 대중교통 노선이 이런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좀 주로 공급이 되어 왔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공원 녹지의 어떤 접근성, 분배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좀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그래서 이런 그 공원 녹지에 대한 불평등 해소에 대중교통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그 노인들 혹은 유색 인종에 대해서의 접근성은 개선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지수나 매핑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들에서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뭐 몇몇 가지 이제 이런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제 실천 전략들은 뭐 셔틀 서비스,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 노선을 무제한 확장하거나 뭐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인구 주요 뭐 밀집 지역이라든지 마지막 어떤 그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셔틀 서비스를 추가를 한다든지 스케줄을 뭐 조정을 한다든지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뭐 매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죠.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뭐 어디 뭐 공원까지 혹은 뭐 그 직장까지 학교까지 거기 그때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들을 뭐 갈아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걸어갔다가 뭐 어떤 택시 같은 걸 탔다가 자전거를 빌려서 탔다가 뭐 버스를 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각각 다른 어떤 인프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서비스로 보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파일럿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파일럿 단계긴 하지만 뭐 월 구독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뭐 얼마를 내면 뭐 몇 회 동안 뭐 아니면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교통수단을 그 도시 안에서 뭐든지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히 이제 이게 뭐 바이크 쉐어나 무슨 카 쉐어랑 연결을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행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이제 전략이 되겠고요. 이런 거는 당연히 어떤 하나의 부문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대중교통, 그다음에 도로교통, 공원녹지, 복지, 환경, 경제 이런 데서 다 같이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자면,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게 우리들의 건강, 정신 건강, 뭐 신체 건강,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공원 녹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공원 녹지에 대한 접근성, 액세시빌리티와 이용성, 유저빌리티 이런 거를 둘 다 고려해 봤을 때 그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린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환경 부정의 문제를 부각시킨 것도 사실이고, 거기서는 이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관계적 정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느냐, 또 그거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목소리가 담기느냐, 그리고 그 공간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나 환영받는 느낌을 받고 나의 실제 이용 패턴에 맞춰서 그 공간이 잘 설계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고려하는 어떤 정책적인 혹은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팬데믹으로 이제 또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건강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고령층,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초점에 둔 정책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근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을 들여서 좀 죄송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압축적으로 발표를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좀 됐습니다. 특히 그 환경정의 접근에서 이제 분배적 정의나 절차적 정의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관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깊이 연구는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어쩌면 미국 같은 그 다민족 국가의 특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살짝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네. 어느 공원이든지 우리가 갔을 때 편안하거나 환영받는 분위기 또는 왠지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팬데믹과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교수님 그 말씀해주신 그 환경정의 차원의 고민이나 또 해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예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앞에 잠깐 그 박근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서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좀 계속 시간 관계상 채팅창에 질문 좀 주시고 나중에 토론할 때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신혜영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불평등 사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생명예술 신혜영 활동가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녹지 불평등,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도시숲, 녹지 관련해서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해오신 교수님들 앞에서 발제를 한다는 게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녹지 불평등에 대해 고민하던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라는 긴급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빨라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산불 등은 올 여름 전 세계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정책은 일상화되었고 또
시민들은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로 표출되고도 있습니다. 이런 관련한 연구 내용들은 사실 앞서 박근영 교수님께서 충분히 또 공유도 해주셨고요. 또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계속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도시화율이 91%를 넘었다는 우리나라는 도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시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로 체감됐던 미세먼지, 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나 탄소만큼이나 위협적이라고 말하는 오존의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형의 지역 간의 격차,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민의 스트레스, 우리는 함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녹지, 공원, 도시숲은 또는 나무 한 그루는 숲은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로 기능을 하고 있죠. 실제로 구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증가했다라고도 하고요. 또 숲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또 적응의 방안으로 자연 기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듯이 숲은 탄소 저감의 기능뿐 아니라 도시 온도를 줄여주고 크고 작은 녹지들은 도시의 빗물 순환을 도와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숲은 대기정화, 신체적, 심리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들여다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도시의 녹지, 숲은 도시민의 건강한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숲에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공원 녹지 면적을 살펴보면 공원, 도시공원, 도보 생활권 공원의 전체 자치구별 격차가 14배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생활권이 축소되면서 가까운 거리 인프라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도보 생활권 공원의 자치구별 격차는 8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 9제곱미터인데 반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시내 4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 미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녹지 변화를 살펴보면 토지 이용 유형에 있어서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녹지 유형에서 볼 때는 조경 녹지나 주거지 녹지가 상당 부분 증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인공 조성된 녹지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영등포구, 지금 현재 상위 5위에 있는 영등포구의 경우 불과 몇 년 전에는 금천구, 동대문구와 함께 1인당 공원 면적이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지역이었는데 대단히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조경녹지와 기부채나 공원이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이 서울 시내 5위로 수직 상승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네, 2015년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도 계신 김용국 박사님 연구 도표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의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423개 행정동 가운데 생활권 도시공원이 전혀 없는 곳도 7개 동이나 되고 당시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70%가 1인당 1평 이하의 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 면적을 가진 환경에서 거주한다는 사실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조금은 감성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시내버스를 거의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어느 정치인의 연설에서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 6411 서울시내 버스인데요. 서울시의 서남단 구로구에서 출발해 4개의 자치구와 9도시, 신도시를 아우르는 노선입니다.
유명해진 이유가 사실 여기 있었는데요. 최저임금의 청소 노동자들을 부로 대림해서 강남으로 새벽에 실어 나르면서 저소득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는 버스로 유명한 노선입니다. 저는 이 버스 노선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구로에서 강남까지 가는 1시간 30분 동안 저는 서울시 공원 녹지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박근영 교수님께서 가로 녹지가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실제 그렇구나를 현장에서 저는 체감이 되더라고요. 사진으로 보시기에도 좌측 구도시의 도로변으로 보이는 녹지는 볼품없게 전정돼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로수들이 전부인 반면에 우측의 서초 강남권 녹지대는 잘 정돈된 띠녹지의 풍성한 가로수들과 또 고급 아파트들의 공원 같은 조경 녹지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영등포구에서 공원 현장들을 조사하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림동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와 또 새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 경계에 위치한 자투리 공간인데요. 이 사진, 첫 번째 사진에 이렇게 느티나무가 있는 삼각형 모양의 이런 공간입니다. 이곳은 영등포구청에서 소공원으로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기는 한 곳이었어요. 느티나무 한 그루 아래 낡은 벤치가 있고 울타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낡은 벤치 사이사이엔 어디에선가 주민들이 주워다 놓은 버려진 의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주변 시가지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나무 그늘 아래서 동네 주민과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실상 이 주택가에서는 유일한 녹지였습니다. 하나둘 버려진 의자를 가져다 놓았을 어르신들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는 곳이었고요. 특히나 바로 이곳에서 보이지만 담장에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는 없는 아파트 조경 시설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꽤 불편해지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녹지불평등 왜 문제일까요?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팬데믹의 시대에도 도시의 공원 녹지는 재난 대피, 국민 건강 증진,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공원 녹지는 우리가 전통마을숲이라는 개념도 있듯이 예로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장이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기본 인프라의 제공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다라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권리, 형평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녹지 불평등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의 불균형, 도시계획의 문제, 주거 문제, 많은 매우 거대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부지인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녹지 확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학교의 결정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거리는 1,500m, 1.5km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교육환경평가서 등의 고시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도보 30보 정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을 녹화하고 개방한다면 도시민의 녹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공원 면적이 서울 시내 자치구 중 하위 6번째인 노원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2개소의 학교숲을 만든다면 도시 내 근거리 녹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숲은 1999년부터 학교에 숲을 만들어 왔습니다. 기업, 산림청, 경기도교육청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국에 800개에 가까운 학교에 숲을 만든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생명의 숲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교 숲 중에 하나인 안양 신기초등학교인데요. 여기도 이제 보이시죠? 이 다세대 주택이 많은 이
공간에서 이 학교의 녹지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을지는 보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생명의 숲뿐 아니라 사실 여러 단위에서 학교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숲이 더 보편화되고 녹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존재합니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학교 운동장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의 여가와 체육 활동을 위해서 개방되어 왔는데요. 학생의 안전과 코로나 방역 때문에 현재는 폐쇄되어 있어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학생 안전을 고려하되 녹지 소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학교 숲이 학교 공간에 매우 부수적인 시설로 여겨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특히 학령 인구 감소를 고려해서 학교 숲 조성 모델의 변화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폐교를 공원으로 전환하거나 운동장의 많은 부분을 숲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 숲 관련 지원 정책들을 녹지 소외 지역 중심으로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겠고요. 행정의 한계를 넘어서 보편화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 협력 확대도 역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지 조성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 공간에서 특히 녹지 소외 지역에 해당하는 구도시 지역에서 새로운 공원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린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자투리 땅을 찾아 녹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노력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만 해도 여러 가지 특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산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의지에 따라서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상지의 확보나 조성 비용 확보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 참여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대상지 발굴에서부터 조성 유지 관리 전 과정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경험이 누적되고 공유되고 확산될 때 이 지역 사회 내에서 자투리 공간 활용 녹지 조성이 확산되고 특히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공원 녹지 도시재생들 제도 간의 사업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진은 서울시 중랑구 묵동의 사례인데요. 이 동네는 구도시, 그리고 중랑천의 복개 구간 위에 위치해서 가로수 하나 없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여기를 중랑구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고 또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골목길 벽면 한 구간을 주민들과 함께 녹화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봉사단과 함께 디자인과 식재 과정의 참여를 경험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률에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생활권 공원의 질적 개선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서울시에만 2,100개가 넘는 생활권 공원이 존재합니다. 그중 20년 이상 된 공원의 수가 6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권 공원은 사실상 자치구의 역량과 예산 역량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질적 차이에 큰 편차가 있고 또 수목의 생육 환경 악화, 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공원 녹지 서비스의 저하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가로 공원 현장을 방문할 일이 많았는데 사진에서와 같이 과도한 이용과 노후화로 인해서 토양 답압이 심각한 나대지들이 많고 낡거나 위험한 시설물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오래돼서 크게 자란 교목들이 그늘을 충분히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중충이야 식생을 찾아보기 어려운 나대지화된 곳들이 많고 어둡고 낡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가지의 다세대 주택단지에 오아시스처럼 존재하는 소공원들,
마을마당 등 이런 자투리 쉼터들이 특히 그러했습니다. 도시가지 중심의 생활권 노후 공원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관리의 우선순위에 밀려나가는 소공원부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폭염이나 코로나 방역 대응을 위한 디자인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나아가서는 고립된 사람들, 주민들 간에 서로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상호 간의 사회적 돌봄의 거점으로도 역할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후공원 리모델링은 시설물 개선이 필수적임에 따라 필요 예산의 규모도 크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간 자원의 연계가 여기서도 사실 필요합니다. 사진은 영등포구에 진행한 생명예술 사례인데요. 주변에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사진에서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 작은 공원 주변에 어르신들이 급식소를 이용하려는 어르신들이 연석에 의자가 없어서 연석에 줄지어 앉아 계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다밥이 심각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대지를 개선하고 벤치 시설물을 개선해서 최대한 많은 수의 인원이 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존의 근린공원을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하는 공공재지만 공원 이용 여건에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 관련한 내용 아까 교수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이동권의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입니다. 단순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만을 말하지 않고요. 교통약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장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니버셜 디자인, 무장애, 베리어 프리 이런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해 생명의 숲이 서울시 강서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에 따르면 예산과 공원 규모를 이유로 생활권 공원의 무장애를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가까운 공원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통약자들의 사회적 고립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은 휠체어를 타신 이용자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작은 턱을 발견한 이용자분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생명의 숲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근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시대상을 반영해서 생활권 근린공원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고 공원 이용시설의 정형화를 탈피하고 이동약자 시각으로 보완과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원 이용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인증제 등을 통해서 자발적 참여 독려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진과 같은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은 근린공원에서는 거의 만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또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사전에 무장애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겠고 또 이러한 고속도로 안내 유도선과 같이 현장에 무장애길이나 산책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정보 제공도 적극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시민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녹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원 녹지가 삶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은 여전히 높아져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생활권 공원 녹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더 확대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도시숲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숲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 공원 녹지에 대한 양적인 질적인 개선과 함께 시민의 참여 또 다양한 자원의 연계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도시숲 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실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기업에 요구되고 있는 ESG 경영 전략, 그리고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라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기업의 민간 자원이 이 녹지 불평등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좀 더 보다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숲은 1998년 이후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 전문가, 기업, 그리고 행정과 함께 힘을 모아서 숲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누리는 5분 거리의 숲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혜영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몰입감 있는 발표를 해주셔서 정신없이 들었네요. 특히 6411번 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노선을 이렇게 가시권 녹지를 캡처해가지고 보여주시는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깊이 생각은 안 하지만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숲에 대한 과제, 녹지 확대 문제, 기존 공원 녹지 질적 개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민이나 기업 참여 확대와 관련한 부분에서 ESG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인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다루어 주셔서 많은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 선생님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계속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쉬는 시간 없이 잠시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간연구원의 김용국 박사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건축공간연구원 김용국입니다. 목소리 들리시죠? 네. 어, 일단 이렇게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토론 내용 듣고서 든 생각, 제가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그냥 드는 생각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다루고 있는 공원녹지 서비스의 사실 불평등 문제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주제인데요. 사실 인종 문제가 있는 인종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위라든지 이런 공공 서비스의 차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 이런 해외, 미국과 같은 해외에서는 이미 막대한 이런 공공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공원 녹지 서비스의 형평성, 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이런 환경 정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공원 정책 사업들을 다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그 미국의 뉴욕의 그 커뮤니티 파크 이니셔티브 정책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사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학계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굉장히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굉장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19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도시와 국가 차원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오래됐지만 정책적으로는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던 이런 공원 녹지 서비스, 도시 숲 서비스의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한번 정책 아젠다로 설정될 수 있는 작은 동력이 됐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오늘 생명의 숲이 이렇게 준비한 이 도시숲 정책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분의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든 몇 가지 생각, 몇 가지 질문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박근현 교수님의 그 코로나19 팬데믹과 공원녹지 이용의 불평등 발제 굉장히 잘 들었고,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이런 네 가지 연구 결과를 이렇게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제가 진행을 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와도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우선 첫 번째는 미국에서 19년 대비 20년의 보행자 수는 36% 감소했으나 어떤 공원 주변의 보행자 수 감소폭은 좀 덜했다. 이런 재미난 결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하고 있는 연구가 이런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코로나 발생 전후에 이런 공원 녹지 모빌리티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 연구의 대상지는 지금 송파구와 위례 신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제가 좀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좀 다른 점을 보니까, 우리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거주지 주변 500m 이내의 생활권, 요즘 속히 그 슬리퍼 생활권이라고 불리우는 공간적 범위에서는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한 2시간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등교를 하지 않는 10대의 거주지 주변 체류 시간이 70대의 거주지 주변 체류 시간과 이제 비슷해졌다라는 상황이 굉장히 좀 재미난 결과였고, 또 하나는 미국 유타 이런 도시와 다르게 이제 송파구가 굉장히 고밀 도시이다 보니까 보행 이동량은 19년부터 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특히 그 보행 이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크고 작은 공원들, 특히 이런 선형의 이런 그 하천변 녹지라든지 성내천이라든지 이런 천변 녹지들이 위치한 곳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증가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세계 주요 도시 간의 이런 공원 녹지 모빌리티 변화를 좀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을 같이 좀 공동으로 나중에 의미가 해보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연구 결과가 여성, 노인, 이런 저소득계층 등 이런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이런 코로나 발생에 따른 공원 이용 수준에 차이가 있었고, 특히 공원 유형 가운데서도 일상의 가로 녹지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라는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미국 사례이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캐나다에 계신데, 그래서 캐나다라든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차원에서는 이런 공원 녹지 서비스의 불평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혹시 정책적,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있다면 한번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밌었던 건 보행을 통한 공원 접근성을 넘어서 이런 대중교통을 통한 공원 접근성 문제를 T2P 인덱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평가했다라는 점이 좀 새로운 시도였다라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서울 메트로라는 이런 교통 관련 공공기관에서 이런 연구와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이런 대중교통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공원까지의 사실 보행 접근성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런 T2P 인덱스 같은 것들이 이런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한번 적용이 돼보고, 말씀해주신 이런 마스 같은 이런 모빌리티 정책과 연계해서 이런 중소도시 도시민들의 어떤 공원 접근성과 여가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좀 그런 의미 있는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해 주신 우리 신혜영 선임 활동가님의 녹지불평등,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발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숲의 불평등과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환경적 차원, 건강적 차원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학교숲,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공녹지 확대 방안, 이런 양적인 방안과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한 가지 좀 이걸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 이런 학교숲 조성으로 인해서 그 학교숲의 사실 원래 주인이었던 이 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인식은 좀 어떤지, 혹시 이런 연구한 사례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터뷰한 사례가 있다면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개선 방안으로 노후공원 리모델링과 어떤 이런 베리어 프리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런 서울시와 같이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신규로 공원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질적인 개선 방식을 통해서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더 필요하다,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인 개선은 결국 그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공원 녹지로의 어떤 심리적인 접근성과 이용성 모두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발제 내용에서 있던 것처럼 재원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제 많은 이제 기초지자체가 이제 예산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원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 발제 자료에서 있던 것처럼 민간 자본과의 좀 연계가 적극적으로 한번 이제 시도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우리랑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에 이 도시공원법을 개정하면서 공모 설치 관리 제도라는 것들을 도입했는데 이게 일명 파크 PFI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질 낮은 공원 정비를 위해서 공원 내에 어떤 카페 이런 시금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보육 시설 이런 것들을 좀 공원 경관이나 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수익 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주는 대가로 이런 방치되었거나 훼손되었던 공원의 일부 구역을 정비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수익 시설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그 해당 공원의 정비에 환원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국가 차원에서 도입해서 뭐 도쿄의 신주쿠 공원이나 뭐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같이 이런 이미 한 50개가 넘는 사례들이 지금 발생해서 굉장히 잘 활성화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도시 여건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역시 이제 서울시와 같이 이런 좀 인구 밀도가 높고 주변 지역에 이런 주거 지역이나 시설이나 뭐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는 노후공원,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좀 적용할 여지가 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에 뭐 스타벅스와 같은 경쟁력 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지역 협동조합이 수익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좀 해당 공무원 정비에 활용한다면 오늘 다루는 이런 공원 녹지 서비스의 불평등 수준을 좀 일부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사실 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갈지 굉장히 좀 불분명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분석해 보면은 거주지나 이런 직장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하이퍼로컬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슬리퍼 생활권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정부도 최근에 이에 발맞춰서 이런 소규모 생활권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 제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원 녹지 불평등 연구가 이제 기존의 이런 도시 차원이나 행정동 차원이나 이런 좀 대규모 차원을 좀 이제 넘어서 이런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굉장히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좀 뾰족한 대안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작은 성공 사례들을 좀 연구도 하고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그럴 시점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결국 이런 팬데믹 시대의 어떤 국민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보장하는 이런 사회적 인프라로서 이런 공원 녹지나 도시숲의 가치가 뭐 국회 혹은 뭐 차기 대선 캠프 혹은 뭐 유관부처나 지자체에 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원고도 안 보시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발표를 하실 수 있는지 제가 받아 적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아마 평소에 이쪽 연구를 계속해서 하시다 보니까 머릿속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잘 정립이 되어 있으셔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 뭐 한편의 발표 못지않게 토론에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도움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송파구의 그 500m 슬리퍼 생활권 내에 미국과는 다르게 오히려 코로나 이전 대비 2시간 가까이 생활권 녹지의 이용 비율이 증가했다라든지 재밌는 것은 등교 안 하는 학생들하고 어르신들이 공원에 체류하는 시간이 거의 유사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속성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지역은 그 하천변 녹지 같은 비율의 코로나 이후에 이용량이 정말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런 상황들도 아마 체크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공원 접근성과 관련된 대중교통 문제는 사실 서울은 워낙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서울보다는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 P2P 인덱스, T2P 인덱스 같은 것들이 좀 의미 있게 검토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고요. 지금 질문을 주신 것이 캐나다에서도 그 공원 녹지 접근 불평등 관련한 연구나 뭐 정책이 있는지 그 질문을 좀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혜용 선생님께는 학교습 조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가지는
혹시 뭐 불편이나 또는 인식과 관련한 조사 자료가 있으면 그 내용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후공원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대안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김 박사님께서 새롭게 대안으로 제시를 해준 것이 이제 일본의 사례를 들으면서 그 노후된 공원에 수익시설을 입지시키고 그 수익시설에서 나온 걸 가지고 공원에 재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수익시설 운영에 멈추지 않고 공원에 뭐랄까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서울시나 이런 곳에 좀 적극적으로 권했으면 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2, 3년 전에 서울시 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비슷한 안건이 올라왔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건축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못 운영이 되게 되면 공원 내에 이런 시설이 난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저는 당시에 그 공원에 입지되는 그 공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이어서 저녁 때 되면 사실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기도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카페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저녁 때까지도 좀 안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찬성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이견이 있는 것을 보고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그 기억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그 시범 사업 같은 걸 해봐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나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평하는 것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 박 교수님하고 신혜영 선생님 두 분께서 그 캐나다 사례하고 학교 수업에 대한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인식 정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 교수님 답변. 네, 우선 첫 번째 그 공동 연구 얘기해 주셔서 저도 너무 반가웠고 저도 이제 저 캐나다 온 지 이제 막 2주가 돼가지고 캐나다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하고 비교하고 뭐 같이 이제 협동 연구를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한국하고도 계속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고 있어서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런 T2P 같은 것도 이제 제가 그 미국의 유타하고 밴쿠버하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어떤 중소도시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국제적인 연구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그 PC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딱 한 가지 그냥 최근에 이제 배우게 된 거는 그런 그 밴쿠버 시에서 그 에쿼티 이니셔티브 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요? 뭐 평등 계획 지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순하게 세 가지 지표를 이렇게 매핑을 오버레이 해가지고 하나는 공원 접근성, 하나는 그 가로 녹지에 대한 그 트리 캐노피 커버리지 해가지고 가로 녹지의 비율,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레크레이션 디맨드를 주로 거의 이제 소득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매핑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어디에다가 이게 돼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흔한 접근이기도 하지만 그 수요와 또 공원과 녹지 이거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같이 봤다는 측면에서 좀 재밌는 접근인 것 같아서 이거 하나를 제가 링크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렸고 나머지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이 실정을 알고 또 지금 이런 밴쿠버를 분석하는 이제 막 프로포절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되면 또 기회가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밴쿠버에 오신 지 2주밖에 안 되셔서 사실은 계속 저희도 박근현 교수님 유타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답변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중소도시 대중교통 접근성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원 녹지 모빌리티 세계 도시별 연구를 박 교수님하고 김 박사님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하시면 상당히 좀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 신혜영 선생님 그 학교 숲에 대한 학생이나 교사들의 인식 정도 그 내용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생명의 숲에서 학교 숲
활동을 직접 진행했던 부분은 아니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셨던 학생의 인식 변화나 교직원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를 했던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뭐 설문조사라던가 또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소통을 통해서 그 변화의 부분들을 경험했던 거는 확인이 됐었고요. 뭐 만족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있었고 실제 학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학교 주인인 학생보다는 교직원, 학생이 주인이지만 교직원분들의 무관심이 사실은 되게 큰 문제이기도 해요. 그것이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성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실 그 학교 공간 안에서 이런 녹지 공간은 그러니까 관리해야 할 시설로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 교육청과의 물론 지금은 많은 부분 변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교육청과의 이제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그 학교 구성원들의 교직원 중심의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곳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돼야 한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매우 어려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뭐 잘 아시겠지만 숲 체험이나 숲 교육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신 주제가 학교 수업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시민 참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때 저 서울의 사직동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쪽 학교 숲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녁에 너무나 많은 술판을 벌이는 바람에 아침에 선생님들이 오시게 되면 그 학생들 오기 전에 술병 수거하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물론 아주 지역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학교 숲이 개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지장이 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역사회에 아주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참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연대의 김은희 센터장님 토론을 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신혜영 선임 활동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시민운동을 쭉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문적인 데가 특히 이제 저희 도시연대가 뭐 녹지에 대해 깊게 바라보고 이런 건 사실은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쭉한 30여 년 시민운동 하면서 느꼈던 것들 좀 중심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박근영 교수님 이제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고 저렇게 중요하다 보는데 물론 이제 서울이 갖고 있는 굉장히 대중교통의 탁월함이나 병의 탁월함이 굉장히 다르다 보여지는데 접근성에 대해서도 좀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 수단이 뭐가 있든지 간에 너무 멀어서 문제인지 아니면 수단 자체가 없어서 문제인지 수단도 있고 멀지도 않은데 불편한 문제인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용어 안에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위를 이제 받아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외부 공간과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태가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의 좀 섬세함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여져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나 불평등이라는 구조를 갖고 바라봐서 저는 더더욱 그렇다고 봐요. 누구 어떤 대상에 대한 불평등이 될 경우에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연결해 아까 이제 학교숲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교숲 우리 예전에 한번 그런 토론에 있었어요. 한 2005년인가에 무슨 토론에 갔다가 이제 뭐 나무 숲 얘기하길래 숲이나 나무는 다 선한 것인가라는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무를 다 심으면 무조건 다 좋은 것인가? 좀 이런 고민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뭐 이제 그건 뭐 별도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실제 서울보다도 사실 농어촌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들에게 녹지는 굉장히 많은데요. 학교도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녹지가 아니라 보는 녹지로 한정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농어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그냥 다 집으로 가야 돼요. 차로 싣고 가버리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가 숲을 조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용성이라든가 접근한 환경이라든가 심리적 여건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명의 숲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가장 행정이 많이 하는 게 만들어 놓고 할 일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만들어 놓은 걸 유지관리할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유지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유지관리 주체는 무엇인지, 이거를 지속시킬 수 있는 지원 제도는 무엇인지, 사실은 이런 논의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작은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조금 평가나 방식 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더불어서 아까 이제 오춘 교수님이 이제 공원에다가 수익시설 말씀을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 보여져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찬성 반대 입장이보다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은 지점인데 저희 도시연대가 2006년도, 2002년도에 한평호건 만들기라는 사업을 해서 50개 정도 좀 만들고 올해는 좀 새롭게 버젓 2개가 다시 들어가고 있고요. 2002년도부터 이제 거의 최초로 아주 방치된 놀이터를 리모델하는 걸 시작했었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이용도 하지도 않고 뭐 굉장히 이제 일탈생기도 많고 시설 수직 뭐 이랬던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분배적인 정의라든가 좀 절차적이나 관계지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봤었는데 실제 그런 수익시설이 들어오지 않아도 너무너무 활용이 잘 되는 걸로 전화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놀이터에서 애들이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민원까지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활용이라는 개념들을 왜 자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 녹지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렇게 다뤄보시지 않겠지만 공동체 회복의 장이라든가 지역사회 문제를 회복하자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그거를 그 다음 문제라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공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그 기본권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기본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제 공공적인 경제를 가지는 이 공공수요나 개념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든 아니든 간에 이 공간이라는 개념들이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은 헬스장으로 가죠. 공원에도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사실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잘 외부 공간에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외부 공간이 자꾸 자본 중심의 공간 구조 재편이 되면서 더 큰 불평등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다시 자본을 끌고 와서 그 민간의 자본을 재편, 재조성하는 것들이 아니라 공공이 이 공간에 대해서 자본 중심의 공간의 재편 구조가 아니라 자본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행위들을 돈을 지불해 공간을 쓰는 것들이 아니라 공유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철학과 합의들이 있어주는 게 전제가 돼야만이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뭐 자본을 끌고 들어오도 뭐 기업이 역할을 하든 뭐 이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기업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저는 오히려 중요한 문제가 민간의 사회적 책임이기보다도 행정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시민이 참여해서 술 안 먹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이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죠. 실제 해외 같은 경우에 보행자를 굉장히 위하는 교통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 횡단보도 싫어도 안지게 벌금이면 뭐 400만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50만 원 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그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 속에서 시민 형성이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만만하게 시민들한테 자꾸 시민의식의 문제를 얘기하고 행정이 수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계몽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행정의 정책이나 시스템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훨씬 더 분명히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또 하나가 이거는 뭐 오늘 토론할 얘기는 아닌데 아까 뭐 15분 도시 슬세검 이런 얘기 하는데 뭐 필요도 하고 그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 이제 불평의 얘기를 하니까는 공간의 격차, 즉 지역의 격차, 15분 이 지역 간에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경제도 수준이라든가 뭐 공급되는 서비스도 행정이 다 다를 텐데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역 간의 불평등이라는 개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거는 저는 좀 나중에 일자리가 아니라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제 좀 더 얘기를 들어가면은요, 녹지 불평등보다 저는 도시공원의 불평등이라는 개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이제 접근성과 이용성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접근과 이용성이 열악한 이유가 뭔가라는 저는 좀 근원적 원인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건이 다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게 이제 지방세에 대한 이제 문제인 것인가? 그러면 이게 이거를 우리가 공간복지라는 개념을 얘기할 경우 이걸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권한을 전환시켜줘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이제 가용 토지, 구도시와 신도시와 이제 차이가 가용 토지의 문제인 것인지, 아까 이제 영등포 얘기하는데 재개발 녹지가 높아졌다 얘기하는데, 녹지의 율은 높아졌지만 그 재개발로 인한 굉장히 다른 형태 사회적 불평등을 좀 어떻게 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원인에 대해서 좀 규명해 나가는 논의나 연구들이 좀 이렇게 집중화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하나는 저는 이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97년도에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대한 전수조사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때 아이들이 바라봤던 놀이터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과 2006년도에 다시 한번 했을 때 이게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면적인 형태의 공급에 대한 내용에 좀 너무 질적인 형태의 공급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평가들이 또 하나가 제가 쪽방동 동대문 그 서울역 쪽방동네 주민들과 한 7년 동안의 주민들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최근에 했었었는데, 이분들에게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녹지의 필요 형태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필요한 공원은 어떤 형태여야 되는 건지, 또 그들이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나타나는 고립과 배제의 문제를 주민 참여로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분배의 문제, 또 하나는 여기 나타나는 이제 어떤 이제 그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절차 이런 여타의 것들에 대해서 실제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좀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저는 정형화된 공간이 양상도 방들, 그리고 디자인을 풀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기능적인 주민 참여를 풀려고 하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한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돼서 이걸 좀 어떻게 볼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도시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 교과에 산이 없는 교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산이, 그러니까 뭐 큰 산도 있지만은 뭐 동네 조그마한 구름이나 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녹지인데, 이런 자연적인 지형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일상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도시공원과 녹지, 숲, 이 관계망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훼손되거나 재개발 없어지거나 뭐 막 방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시연대에서 하반기부터 진행할 운동에 대한 이제 구상도 이거였는데요. 즉 그런 이제 그 점점들을 바로 서는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가로녹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가로에 대한 이제 재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원이라는 좀 정연화된 공간에서 산이라는 자연녹지라든가 아니면 가로라는 데 일상적 공간들을 숲이라는 개념으로 네트워크화 시켜버리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공간 구조를 완전히 재편해버리는, 이것이 이제 미래 사회에 있어서 도시 공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고 들어갈 것이라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어떻든 저는 지금 이것들은 저희 도시연대가 곧 이제 한 9월 말이나 이때 운동을 좀 선언하면서 아마 뭐 이후에 이제 생명의 준비라든가 오틀 교수한테 이제 같이 연대 네트워크 하자 좀 제안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결국에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교통 체계에 구축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지점들이고요. 또 하나는 길을 대체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녹지의 일상화를 꾀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내가 의도하지 않던 의도하던 길을 지나가는 게 녹지가 좁아질 수 있을 때, 이런 측면에 지금 현재 서울시가 만들어낸 그 세종대로 사람 숲길을 굉장히 저는 문제가 많다 보여지거든요. 저거 100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 녹지를 얘기한다라면은 가로수가 20년, 3년 지나면 다 뿌리가 다 들어 올려져 가지고 돌을 다 팽개치는데,
이게 100년을 가려면 어떤 형태의 가로수를 제대로 심어줘야 이런 규정이 뭔지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섬세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든 이런 이제 선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라는 개념들이 단순히 숲을 100개 만든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원을 몇 개 만든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가 의도하다 의도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좀 같이 가야 된다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주민 참여에 대해 좀 제재를 해야 된다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저는 이 말씀하신 주민 참여는 그냥 의견 제시하는 거고요. 주민이 참여를 잘하면 관리를 잘한다?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참여를 굉장히 그 협력이라는 소극적인 범죄에 가둬버리고 있다라 보여지는데 그 절차적 도구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가 참여를 하는 이유는요. 사회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 주권자로서의 실정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예산권과 정책 결정을 가지는 거고요. 지자체가 주관부처가 돈 없다고 얘기할 때 내 돈 어디다 썼는데 라고 이제 항의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이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지불을 강제하는 게 바로 주민참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주민참여를 자꾸 모여서 좀만 한 평원 같은 데서 뭐 뚝딱뚝딱 이렇게 뭐 의견 제시하고 나무시고 하는 개념, 모여서 회의하는 개념, 포스트잇 갖다 가지고 이렇게 뭐 퍼스트 나오는 개념 이렇게 보면 참여를 굉장히 도구화시켜 버리면서 이걸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에서나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이 입맛에 맞게 이원 형태로 가다 보니까는 결국 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배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 반대하는 사람은 참여로 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동의하기 위한 설득 도구로 이용하다 보니 사회적 가치를 못 만들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민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다시 특히나 이 불평등 구조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 시민단체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짜투리 공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지금 굉장히 많이 상자화된 현실 보는데요. 이거를 만들었을 주민과 함께 왜 주민이 운영비를 대야 됩니까? 주민이 운영비를 대면 줘도 내 땅 아니거든요. 이게 전원일기 같은 형태의 동네라면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낸 세금에서 운영비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저는 맞따라 보는 거예요. 행정에게. 실제 그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비도 받아낼 줄도 알고요. 또 하나 내가 좀 더 필요한 걸 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이런 예도 있잖아요. 내가 주민이 1시간 일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나는 1시간 일할 테니까는 행정 그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해주는 매치펀드 같은 개념. 이게 필요하다 보도 왜 주민들은 몸도 되고 시간도 되고 돈도 되고 하는 형태의 방식들. 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도 저는 도시현대 한평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졌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절차적 정의에 대한 관계적 정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낭만적인 형태의 주민参与 시스템이라든가 굉장히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의 주민 개념들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뭐 몇 가지 막 대안들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이제 막 딱 한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숲 지원센터가 뭐 하는 곳일까라는 의문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센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지원하지? 누구를 지원하지? 조성하는 곳인가? 저는 서울의 센터가 너무너무 박원시장의 그 10년 과정의 센터가 너무 많아졌는데 센터 회의로까지 나오고 또 있거든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저는 다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위탁 구조인지 아니든 모르겠고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원센터라면은요 다중적 계약 관계를 가져줘야 된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원이 가능하죠. 지원은 행정의 지원만도 아니고 주민의 지원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형사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유형과 무형관계들을 새롭게 재구축한다 했을 경우에는 다중적인 계약 시스템을 가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도시숲 지원센터가 과연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재평가를 해줘야만이 이게 좀 미래의 구조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나 하게 되는 거죠. 잘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도 저는 제정해야 된다고 봐요. 신규 공급해야 되는 것과 리모델 해야 되는 것과
또 네트워크 형태도 가져야 될 거. 모든 공원에 다 예쁜 벤치가 있을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주민들이 의자 갖고 나서 만만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뭐 동네 주민이 나와가지고 화투도 치고 막걸리 먹고 사야 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름 관리하면서. 그 진짜 여러 형태인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주민들에게 필요한 깨끗하고 깔끔한 중산층 도시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형태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저 그런 측면에서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형태라든가 사람들의 그 동네 특성이나 형태를 가질 경우에 공급자 중심의 이런 개념, 그리고 관리자 중심의 개념, 관리된 개념들이 아니라 이용자의 관리 형태와 이용자의 이용 행위들이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릇 같은 공간으로서의 이제 개념들, 공원의 개념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고민들 좀 다시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 저는 이 우리들이 녹지를 얘기하고 불평등을 얘기할 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공존에 대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측에 대한 공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공원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도 있겠지만 이용해서 나타나는 것들도 나타나고요. 관리에 대한 그 행정의 역할에서도 좀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고 시민과 시민 간의 이용자 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배제가 나타나거든요. 노숙자를 보고해서 받을 것이가 말 것이가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불평등한 개념들도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형태, 좀 담론들도 같이 고민한 형태에서 또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센터장님도 원고도 없이 막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받아 적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제가 받아 적은 것만 3쪽이 넘을 정도로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많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접근성의 세분화라고 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은 민간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사실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센터장님의 말씀 중에 좀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공감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자칫 이게 너무 낭만적으로 흐르게 되면 시민 참여가 그냥 계몽주의적인 접근, 그 다음에 행정은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시설과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거는 사회적 논의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도시연대가 공원녹지나 이런 활동을 안 그러니까 그다지 많이 안 하셨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경에 우리 사회 처음으로 지금 한참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운동을 하는 한평운동, 한평 공원운동을 도시연대에서 처음 시행을 하셨었던 거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의 숲이나 서울 그린트러스트나 또는 지방의 많은 도시들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에 약간 씨앗 같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제가 보기엔 좀 겸손한 말씀 같으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시민주도로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관리나 유지 관리에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 너무 공공 영역에서 등한시하거나 해가지고 활동이 좀 중간에 좌절되거나 묻혀버리거나 하는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도 다소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뭐 미사여구 같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이 참여를 해서 노동을 하는 것, 기금 모음을 한 것 해서 그게 뭐 인카인드로 내 노력을 어느 정도 평가를 받게 되면 결국 공공 영역에서 어느 정도 매칭을 하게 되고 그것이 유지 관리나 이런 쪽에도 연결이 되어야지 사실은 도시에 있는 공원 녹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 영역에서도 조금 깊이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새롭게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좀 뭐랄까 과제처럼 제시해주는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는 전체가 이제 과거에는 한 70%, 지금은 한 60%가 산림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산림과 인위적으로 만드는 공원과의 관계 또는 네트워킹, 그다음에 그걸 연결하기 위한 이제 숲과 가로의 그러니까
그 가로와 그 산림을 어떻게 네트워킹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도시녹지나 이런 쪽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과제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도시에 우리가 또 시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세종대로 이야기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민 참여 방식으로 일을 할 때 신규 공급이나 리모델링 또는 네트워킹화 같은 것들인데 이것을 무조건 어떻게 보면 중산층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공원 녹지의 형태를 모델로 놓고 그쪽으로만 가는 것이 정확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꾸리찌바 같은 데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 타이페이 같은 데도 사실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자 갖다 놓고 그냥 화분에다가 꽃 심는 정도 같은 공간이지만 오히려 그런 공간이 관이 개입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중산층 형태의 그런 일반적인 공원 녹지에 비해서 훨씬 만족도도 높고 참여도도 높고 이용도도 높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한 번은 좀 깊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센터장님께서 이제 질문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민운동에 대해서 뭐 반성해야지 될 바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시숲지원센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중적 계약관계 등등 해가지고 지금 정말 막 센터의 난립시대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도시숲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숲법이 입법되면서 법적으로 이제 환경교육센터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서울도 지방도 만들어진 사례가 없어서 신혜영 선생님께서 이제 그 건에 대해서 대안을 주셨는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 다중계약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더라도 이게 관에 예속되거나 뭐 예속이라는 말이 조금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채팅창에는 가로수 아끼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환 선생님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지치기, 그 다음에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 뭐 관수나 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례들 박근현 교수님께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중재할 필요도 없이 두 분이서 서로 토론창에서 자료도 주고 하셔서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김진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시숲 정책 포럼에서 한 번 정도는 다뤄야지 될 중요한 의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저희가 뭐 섬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지금 채팅창에 특별하게 질문을 주신 선생님들은 안 계시는데요. 지금 44분인데 한두 분 정도 저희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되실 것 같은데요. 뭐 억지로 질문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의견을 올려주시면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발제해 주신 박근현 교수님과 신혜영 활동가님 한 5분 정도 지금 토론해 주신 내용이나 이제 발표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내용들이 있으시면 추가적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현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은희 센터장님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는 분 말씀을 듣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고, 저도 이제 앞으로 저 역시도 사실 특히 이제 정량적인 연구를 많이 주로 하는 연구자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Z를 따라서 인용을 하자면 분배적인 정의 측면에서 많이 이제 접근을 했고, 그거를 좀 더 확대하려고 이제 하려는 노력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린 거고, 그거 외에도 이제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실제 이제 사람들의 이용 측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깊이 못했던 그런,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짜 실제 사람들의 수요나 실제 그 조성되는 과정이나 그 유지 관리나 이런 것까지 좀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인식을 좀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처음에 그 접근성의 세분화 부분을 제가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의 실제 공원 녹지를 이용을 어떻게 하고, 누가 이용하고, 누가 없고, 그러니까 누가 많고 누가 없고, 그런 어떤 행태 중심 접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특히 이제 연구적으로 봤을 때는 관찰 연구가 거기에 또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서, 그게 꼭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 뭐 행태 지도 이런 또 이제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어디 있고 어떻게 있고, 그게 최근에 또 빅데이터라든지 아까 그 저기 김용국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통신사 신호 자료도 점점 이제 그 디테일하게, 물론 이제 그 뭐라 그랬죠? 사생활 문제, 이런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랑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와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실제 그런 행태들을 조금 행태 중심 접근이 점점 가능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이거를 단순히 어떤 하늘에서 본 버드 아이 뷰의 어떤 조감독 중심의 혹은 탑다운식의 어떤 그런 연구가 아니고 바텀업 혹은 행태 기반의 연구를 많이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하정 선생님? 예, 고하정 네. 박사님께서도 질문보다는 네.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복궁 같은 곳이 근린공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문화재, 유료공원에 대해서 또 한 번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고하정 박사님 의견도 사실은 그 도시 정책 포럼이 좀 활성화되게 되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이 주제 역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혜영 선생님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은희 센터장님 열심히 고민하고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본질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머리를 이렇게 번쩍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생명의 숲, 저를 비롯해서 생명의 숲이 기본적으로 시민 참여, 주민 참여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방향이에요. 단순히 사실 말씀 중에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단적으로 참여를 논하고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행정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건 결국에는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이 녹지에 대한 불평등이나 이게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라는 인식, 그래서 공공이 변화해야 되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요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에는 아직은 현장에서의 많은 다른 사회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되게 마이너한 이슈임은 또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참여를 얘기할 때 긍정적인 경험들이 계속 주민들에게 쌓여가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체득되고, 그걸로 인해서 행정에 정확하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박균영 교수님의 발제와 그리고 이제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있었는데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관계적 불평등에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공원녹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는데요. 저희가 뭐 지자체, 주민들, 전문가들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문제, 과연 공원에서 이 공공재라고 하는 공원에서 노숙인을 내쫓아야 할,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 이 부분이 결국엔 또 이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상충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공원들의 벤치에 그 아시죠? 그 가운데 눕지 마세요 하는 이 시설물들이
과연 이게 윤리적인가, 타당한가라는 부분. 이것이 많은 부분 이제 그 관리자들이, 지자체들이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벤치에 눕지 못하게 하는. 그 결국에 다 노숙자들 그리고 이제 취객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 더 공론화시켜서 논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 공공재라는 공원 녹지에서 우리가 평등, 공정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어떤 것들을 바꿔가야 하나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도시연대나 생명예술, 또 학계도 마찬가지로 함께 같이 좀 이야기하는 장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또 하나 그 이용에 있어서의 그 다양성 부분, 이것도 관계적인 불평등일 것 같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 또 이제 그 많이 요즘 하고 있는 그 놀이터 개선,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공원 시설이라던가 노인들을 위한 공원 시설이라던가 어떤 좀 다양성이, 그러니까 계속 정형화돼서 다양성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거기 가서 나 뭐 하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최근에 정말 흥미롭게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공주시였나요? 그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가진 그런 놀이터를 한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많이 시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불평등 해소도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 갈수록 이야기가 조금씩 더 깊어가는데요. 시간들을 많이 드리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신혜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공원이나 녹지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고, 아까 노숙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인 문제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것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얼추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 저희 그 도시숲 정책 포럼을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멀리서 좀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짧게 인사를 좀 듣고자 합니다. 송영근 교수님 지금 잠깐 연락이 되시나요? 송 교수님? 네, 짧게라도 근황 겸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미국에 교환 교수를 나가 계시는데 지금 어렵게 참석을 좀 해주셔서요. 네. 너무 그 알찬 강연, 그 다음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고, 또 오늘 사실은 녹지 불평등, 공원 녹지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했는데, 또 파생되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다음번 저희 포럼에서 다뤄야 될 아젠다도 많이 또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려서 더 심도 있는 토론을 다음번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건강 유의하시고요. 얼굴이 좀 마르셨네요. 힘이 드시는지. 네, 그다음에 김건우 교수님도 참여하셨는데 교수님 잠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건우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발제자분들 발표 잘 들었고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여기서 나왔던 이런 의논하고 이런 그 토의 과제들이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에 많이 아쉽게 많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쭉 계속 이런 것들이 좀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해 주셨던 그 토론자분들과 그 발제자분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불평등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는 했지만 이제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이나 또 그 뭐죠?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들 의견 중에서도 이 포럼에서 다뤄야지 될 주제들을 많이 주셔서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랑 같이 이 포럼을 기획을 했던 최승희 선생님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승희 네, 선생님, 네네. 네. 생명의식 최승희 활동가인데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저희 팀에서 뭐 생명연습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포럼 자리를 기획하고 준비하게 된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여러 가지 공원이나 뭐 산림청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게 또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총 4번의 포럼을 준비하고 이게 이번이 이제 2번째인데 앞으로 2번이 남았습니다. 근데 올해 좀 잘 기획 평가하고 내년에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발제나 토론 중에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우리 사회가 어때야 되는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자리들이 많지 않아서 좀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부족한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공원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고맙습니다. 네, 주승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가 참가자를 보니까 지금 이제 29분인데 아까 40분 정도가 오셨는데 보니까 뭐 경기연구원, 수원연구원 등등 각 학교들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럼에도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김진환 선생님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오늘 포럼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포럼 기획을 해서 여러 선생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